두식의 달력은 늘 주말만을 향해 돌아가는 시계 같았다. 그의 삶의 중심축은 강원도의 한 공기업이었지만 영혼의 기착지는 경기도의 낡은 전셋집이었다. 햇수로 25년 그는 주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금요일 오후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의 푹신한 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이 세상과 자신의 가족 사이를 오가는 택배기사 같다는 생각을 했다. 4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 두 딸은 이미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제 몫을 하고 있었다. 큰딸은 아버지의 성실함을 닮아 착실하게 공부했고 작은 딸은 어머니의 명랑함을 이어받아 활달했다. 두식은 늘 감사했다. 아내가 홀로 두 딸과 장모님까지 돌보며 25년간 전셋집이라는 불안한 울타리를 굳건히 지켜왔다는 사실에 주말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와 수미의 환한 미소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빠 오셨네 라는 딸들의 목소리만이 그에게 지난 한 주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긴 주말 부부 생활 동안 두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과 불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이 나이 되도록 가족에게 번듯한 우리 집 한 채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자책.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때가 되었다.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아왔고 정년퇴직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두식과 수미는 주말마다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25년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 여보 퇴직하면 어디로 갈까? 강원도도 좋지만 애들 때문에 경기도를 벗어나긴 힘들겠지? 두식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수미는 늘 두식의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 있는 곳이면 다 좋지. 그래도 이젠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까? 그들은 서울 근교와 신도시를 오가며 수많은 임장을 다녔다. 지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잠시 머물렀다 떠나야 했던 삶에 지쳤던 그들에게 이 임장 과정은 단순한 부동산 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넘는 결혼 생활이 함께 쌓아 올린 희망의 탑을 쌓는 행위였고 마침내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빚어내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았다. 특히 수미가 이 과정에 적극적이었다. 어느 날 수미는 두식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보 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두식은 놀라면서도 반가웠다. 갑자기? 당신 전업주부로만 지내다가 이제 와서 힘들지 않겠어? 수미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당신 혼자 모든 부동산 정보를 보는 것보다는 나도 자격증 따서 전문가가 되면 더 좋잖아. 내가 공부해서 같이 분석하고 퇴직 후에는 당신하고 같이 소소하게 중개업이라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노후가 더 재미있어지지 않겠어? 두식은 아내의 빛나는 눈빛에서 낯설지만 강한 열정을 보았다. 20년간 오직 가정만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그래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야지. 내가 당신 응원할게. 수미는 그 후 몇 달 동안 놀랍도록 몰두했다.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두꺼운 법 조문을 외웠고 딸들과 함께 살았던 익숙한 전셋집 안에는 새로운 활력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곧바로 집 근처의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한 부동산 사무소에 취직했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수미는 활기가 넘쳤고 두식은 그런 아내의 변화에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20년의 고생 끝에 맞이하는 이 노년의 시작이 이렇게나 활기차고 희망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두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서울의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들의 첫내 집이 될 아파트였다. 중도금과 잔금 일정까지 모두 확정된 상황. 이제 3년만 더 버티고 들어가면 25년의 전세살이와 20년의 주말 부부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평화로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었다. 두식은 수미가 새로운 직업을 통해 그들의 미래 설계에 더욱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제 우리 정말 잘 살 일만 남았어. 그렇지? 버스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두식에게 수미가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희망찬 새 출발의 이면에 감춰진 균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수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식의 주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를 띠기 시작했다. 활력을 되찾은 아내의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 활력은 20년간 두식이 알아왔던 가정에 뿌리내린 고요하고 헌신적인 활력이 아니었다. 수미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딸들의 대학 생활이나 장모님의 건강이 아니었다. 대신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고 어떤 단지가 유망하며 고객들이 어떻게 계약을 망설였는지 하는 두식에게는 생경한 시장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두식은 아내가 자신의 영역을 찾아 나서는 모습에 처음에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소외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강원도에서 열심히 일해본 돈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수미는 자신만의 경제 논리와 성취감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그의 고독은 깊어졌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도 수미는 통화 중이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식의 마음에 크나큰 파열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두식이 강원도에서 퇴근해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도착했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수미는 평소와 달리 다소 상기된 얼굴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두식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환하네. 라고 묻자 수미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응 여보. 나 오늘 큰 거 하나 질렀어. 큰 거라니? 무슨 말이야? 두식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수미가 평소처럼 홈쇼핑에서 비싼 주방 가전을 샀을 리는 만무했다. 수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아파트 분양권 하나 샀어. 오늘 계약금 넣었어. 두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은 이미 25년 무주택의 서름을 끝내줄 잔금 납부 일정이 확정된 첫내 집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입주권은 두식이 노후를 걸고 가족과 상의 끝에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뭐라고? 수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미 들어가기로 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무슨 수로 또 다른 아파트를 샀다는 거야? 나하고 상의는 했어? 두식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처럼 격앙된 목소리를 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미는 예전 같으면 바로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두식의 분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지금 부동산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이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이대로 놔두면 분명 몇 년 뒤에 큰 돈이 될 거야.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건 우리 노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정했어. 당신 월급으로만 살림 꾸려나갈 때야 상의가 필요했겠지만 이젠 나도 돈을 버는데 왜 모든 걸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해?
두식은 아내의 입에서 내가 돈을 버는 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선언을 넘어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헌신적인 삶이 한순간에 월급쟁이의 구식 결정권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비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수백 겹의 콘크리트처럼 두껍게 쌓여갔다. 그 후로 수미의 늦은 귀가는 일상이 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급변해서요.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또는 급하게 임장 나간 고객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녀의 변명은 늘 구체적이었지만 두식에게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불투명함으로 다가왔다. 특히 두식이 주말을 맞아 집에 있을 때도 그녀는 투자자들이 쉬지 않는다며 오후 내내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두식은 이 균열을 메우려 노력했다. 주말 아침 그는 수미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수미는 허겁지겁 아침을 때우고는 늘 그렇듯 정성껏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오늘 오후엔 나랑 같이 뒷산이라도 좀 걸을까? 요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두식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미는 화장을 고치던 손을 멈추고 거울을 통해 두식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 대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금 바빠. 오늘은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서울에 나가봐야 해. 당신도 좀 쉬어. 괜히 따라다니면서 나 방해하지 말고. 방해라는 단어에 두식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20년간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지켜온 이 집과 가정에서 그는 이제 아내의 성취와 새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다. 두식의 의심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짙은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아내의 휴대전화 사용 방식에 주목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외출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손에서 놓이지 않았다.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수미는 즉각적으로 화면을 확인했고 두식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황급히 화면을 끄거나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미의 변화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갑자기 옷차림에 엄청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중개사 사무실에 다니기 시작한 후 수미는 활동성을 강조하는 옷보다는 몸에 붙는 세련된 정장 스타일을 선호했다. 어느 날 두식은 세탁실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얇은 스카프를 발견했다. 수미의 검소한 성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대의 물건이었다. 이 스카프는 언제 샀어? 꽤 비싸 보이는데? 두식은 스카프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미는 눈썹을 찡그리며 스카프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아, 그거. 부동산 일하면서 만난 손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준 선물이야. 뭘 그런 걸 다 궁금해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식의 질문 자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치부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다. 그 순간 두식은 깨달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문제가 그들의 노후 계획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이 전셋집에서 주말마다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는 20년 전의 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공유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그녀의 활력의 근원이자 두식을 방해꾼으로 밀어내는 단단한 벽이었다. 두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말 내내 강원도로 돌아갈 월요일 새벽만을 기다리며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헌신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제 이 의혹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그는 남은 삶을 영원히 이 불안과 고독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결국 그를 25년간 지탱했던 신뢰의 끈은 이미 끊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직접 그녀의 뒤를 밟아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두식은 지난 주말 아내에게 방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단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희미한 잔재마저 갉아먹는 듯 했다. 더 이상 이 불투명한 의혹 속에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받을 수는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고 이 모든 불확실성을 끝내야 했다. 그 결론은 곧 그의 헌신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지만 그는 이미 망가진 신뢰 위에서 숨쉬는 것에 지쳐 있었다. 월요일 아침 두식은 공기업 팀장에게 개인 사정이라며 급하게 연차를 올렸다. 20년 근속 동안 이렇게 사적인 이유로 연차를 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아내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중요한 고객을 만난다고 했던 지난주 수미의 말을 떠올렸다. 두식은 곧장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서울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는 후배에게 연락했다. 후배에게는 얼버무려 집사람에게 줄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그녀의 평일 동선을 좀 파악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후배는 흔쾌히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수미가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에 후배의 차를 세워두고 두식은 운전석에 앉은 채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무실 건물 정문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다. 두식은 차 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얼굴색이 영 안 좋으세요? 후배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두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밤을 좀 설쳤더니. 아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자네는 혹시 잠이 오면 자고 있어. 난 여기서 좀 지켜볼게. 사실 두식의 속은 수백 마리의 벌레가 휘저어 놓는 듯 고통스러웠다. 남의 연애사를 염탐하는 흥신소 직원처럼 자신의 아내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20년간 지켜온 자신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내 착각이기를. 수미가 그저 일에 열심인 것뿐이기를.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의 고동은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20년 전의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되새겼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두식이 기다리던 수미의 모습이 건물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지난 주말 보았던 그 명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고 화장은 평소 사무실에 갈 때보다 훨씬 공들인 듯 세련되고 화사했다. 수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익숙한 듯이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낯익은 남자가 내렸다. 바로 수미가 함께 일하는 그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었다. 두식은 그 남자가 수미에게 건넨 미소가 단순한 동료의 미소가 아님을, 그들의 눈빛 교환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단순히 업무적인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젠장. 두식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숨이 막혀왔다. 수미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남자는 차를 몰아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후배는 두식의 명령을 기다렸지만 두식은 이미 손에 땀이 흥건해져 운전대를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형님 어떡할까요? 따라붙을까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라가죠. 거리를 두고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명령했다. 미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지역의 번화가로 접어들더니 차는 마침내 수많은 간판들이 현란하게 빛나는
누가 봐도 모텔촌이라 불릴 만한 곳으로 들어섰다. 두식의 심장은 기청이 찢어질 듯이 울렸다. 설마 했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이 눈앞에서 끔찍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남자의 차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깔끔해 보이는 모텔 간판 아래 지하 주차장 입구에 멈췄다. 잠시 후 남자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넣기 전에 수미에게 조수석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은밀하고 익숙한 행동이었다. 수미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고 남자가 차를 주차하는 동안 익숙한 듯 모텔 입구의 계단을 올라섰다. 곧이어 남자가 주차를 마치고 나와 수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20년 동안 그가 주말마다 경기도의 전셋집으로 향했던 그 익숙한 발걸음처럼. 두식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잠을 줄여가며 가족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헌신이 이제 아내의 등 뒤로 모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형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후배가 숨죽이며 말했다. 후배는 이미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수미와 남자가 모텔 로비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 후배는 연속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두식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들의 25년 세월에 대한 사형 선고문이자 아내의 배신을 고스란히 담은 증거였다. 두식은 몸이 완전히 마비된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짓누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자괴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몰랐던 지난 날이 너무나 한심했다. 성실하게 강원도와 경기도를 오가며 가장의 의무를 다했던 자신의 삶이 결국 아내의 눈에는 얼마나 지루하고 하찮게 보였을까. 그 생각이 그의 목을 졸랐다. 형님,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안으로 따라 들어갈까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식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한참 만에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누르느라 갈라져 있었다. 돌아가자. 돌아가. 그 이상은 필요 없어. 이 사진이 결국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킨 가정의 끝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당신도 빨리 이 사진들 다 지워.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 두식은 뒷좌석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꿈꿨던 첫내 집 입주권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 서류들은 이제 20년 헌신에 대한 위자료를 계산하는 차가운 종이 조각이 될 운명이었다. 두식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쏟아져 나오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파편들이었으므로. 모텔 간판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의 마지막 잔상으로 아프게 박혔다. 자괴감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온 두식은 며칠 밤을 꼬박 새웠다. 그는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거실 소파에 앉아 증거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았다. 사진은 20년 결혼 생활의 무덤이었다. 수미는 평소처럼 늦은 시각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앉았어? 왜 불을 켜놓고 있어요? 수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식은 아무 말 없이 소파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밀었다. 수미는 처음에는 무슨 사진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사진 속의 낯선 건물 입구와 그 옆에 서 있는 자신과 그 남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미행했어? 수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떨렸다. 미행? 두식은 차분하지만 뼈아픈 목소리로 되물었다. 20년 넘게 당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에게 당신이 내어줄 수 있는 대답이 고작 미행이냐? 난 당신의 새 삶을 축하해 줄 생각은 없다. 우리 이제 끝내자. 당신의 바람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야. 수미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부인하고 울부짖었으나 두식이 가진 증거의 명확함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수긍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이미 끝난 관계를 질질 끌지 말자는 차가운 현실 인식으로 바뀌었다. 20년 동안 두식의 헌신에 기대 살았던 아내는 사라지고 자격증을 딴 후 돈의 논리에 익숙해진 새로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두식은 수십 년간의 성실한 삶이 결국 법정에서 재산 목록으로 계산되어 나뉘는 과정을 견뎌야 했다. 1심 재판 결과 수미의 외도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 비율은 두식 55%, 수미 45%로 결정되었다. 두식은 이 결과에 만족하려 했지만 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미는 1심 판결이 난 직후 두식에게 놀라운 요구를 해왔다. 재산 분할을 50대 50으로 해줘. 당신만 손해볼 건 없잖아. 외도를 한 사람이 20년 결혼 생활에 몫을 동등하게 요구하는 파렴치함에 두식은 치를 떨었지만 더욱 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부동산 시세의 급격한 변화였다. 1심 판결이 난 시점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들이 겨우 마련했던 첫내 집 아파트의 시세가 2억 원 이상 폭등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법적 원칙을 악용한 수미는 2억 원의 절반인 1억 원을 더 받기 위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님,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내 집값 오른 것까지 나눠줘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두식은 새로운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를 찾아가 격렬하게 분통을 터뜨렸다. 장 변호사는 차분하게 두식을 진정시켰다. 두식 씨, 두 분이 20년 넘게 공들인 재산이고 아내분의 기여도가 45% 인정된 상황에서는 시세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의 지분도 나눠줘야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물론 부당한 심정이겠지만 우리가 이 감정 싸움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식은 불안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결국 당신이 나눠줘야 할 금액만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아내에게 이득입니다. 장 변호사의 냉철한 분석은 두식에게 현실의 잔혹한 계산법을 깨닫게 했다. 장 변호사는 이 상황을 타개할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재산 분할을 끝냅시다.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둘째,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시다. 거기서 받은 위자료를 재산 분할 금액과 상계를 주장하여 당신이 아내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현금을 줄이는 겁니다. 아내의 기책 사유를 금전적인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식은 억울했지만 노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전략을 따르기로 했다. 수미는 50%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나왔고 두식은 자신의 헌신과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위자료를 명확히 주장하며 맞섰다. 1시간 반이 넘는 긴 마라톤 조정 과정이 이어졌다. 두식과 수미는 대기실과 조정실을 오가며 지루하고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반복했다. 수미는 오른 시세에 대한 몫을 끝까지 주장했고
장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금액과 두식이 잔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한 사정을 들어 방어했다. 마침내 조정실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왔다. 수미는 항소심을 통해 요구했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두식은 그들에게 분할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할 시간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두식은 당초 수미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약 50% 정도를 방어할 수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식 씨.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신속하게 조정으로 끝낸 덕분입니다. 장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끝났다. 25년 동안의 전세살이 끝에 얻은 집은 지켜냈고 배신한 아내에게 무작정 끌려다니지는 않았다. 그는 마침내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승리감 대신 공허함만을 느꼈다. 강원도에서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오가며 20년간 지켜왔던 신뢰, 그가 노후를 걸고 꿈꿨던 평화로운 가정. 이 모든 것이 결국 차가운 법정에서 숫자로 환산되고 분노와 배신으로 얼룩진 채 마무리되었다. 그가 얻은 것은 약간의 현금 방어와 외톨이로 남은 그의 삶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도심의 불빛 속에서 두식은 자신이 지켜낸 집이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닌 배신과 자괴감의 기념비처럼 느껴졌다. 그의 노후는 이제 홀로 이 깊은 상처를 안고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혼 후 수미는 두식에게서 받은 재산 분할금과 자신이 따로 챙긴 분양권의 가치를 합쳐 상당한 종잣돈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 돈이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이며 20년간 두식이라는 안전지대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수미의 눈에는 두식이 지켜낸 안정적인 아파트 한 채는 너무나 느리고 고리타분한 투자처로 보였다. 내 판단이 맞았어. 부동산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해. 현금은 굴려야 돈이 되지. 수미는 자신이 몸담았던 부동산 시장의 성공 신화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로 결정했다. 안전한 아파트 대신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틈새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첫 번째 투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이었다. 관광지에 들어서는 고급 숙박시설로 오피스텔처럼 분양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한때 광풍이 불었던 상품이었다. 수미는 펜트하우스 급호실을 여러 채 계약했다. 분양 상담사의 달콤한 말처럼 완공만 되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노후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대출을 최대한 끌었었고 곧이어 두 번째 투자처인 지식산업센터, 즉 지산에까지 손을 댔다. 정부 지원 정책과 각종 세제 혜택을 내세웠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수미는 수도권 외곽의 신규 분양 지식산업센터에 섹션 오피스 여러 개를 계약하며 자신의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려나갔다. 그녀의 계산은 명쾌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므로 완공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거나 완공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으면 되었다. 두식과의 이혼으로 겪었던 심리적 공허함과 죄책감은 통장에 찍히는 늘어난 숫자와 화려한 투자 계획을 통해 보상받는 듯 했다. 하지만 세상은 수미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녀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직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생숙이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었기에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정책 리스크가 터졌다.
대출이 막히자 잔금을 치를 사람이 사라졌고 수미가 가진 호실들은 완공 후에도 매매는커녕 임차인을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 고지서만 날아들기 시작했다. 뒤이어 지산 시장도 얼어붙었다.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오피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자 신규 지식산업센터는 미분양의 늪에 빠졌다. 수미가 프리미엄을 기대하며 샀던 물건들은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아무도 사가지 않았다. 수미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수입은 끊겼는데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재산 분할금으로 마련했던 현금을 급하게 이자와 중도금 대출 보전에 썼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전문가라 자부하며 비웃었던 두식의 느린 속도가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속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나와 이제는 변변찮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휴대전화는 대출 상환 독촉 전화와 미분양된 호실의 관리비 고지서 알림으로 가득 찼다. 20년 동안 남편의 헌신으로 유지했던 안정적인 생활은 온데간데없고 그녀를 둘러싼 것은 고독과 막대한 채무뿐이다. 그녀가 구식이라 치부했던 두식의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는 시세가 더 올라 안정적인 자산이 되었지만 수미가 진정한 투자라 믿었던 투기성 자산들은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결국 수미는 자신의 탐욕과 배신이 가져온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혼 후 그녀의 삶은 화려한 출발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무리한 투기와 부동산 경기의 한파 속에서 고립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는 비었지만 그녀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는 20년의 세월보다 무거웠다.